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노동법 실무 오늘 다뤄볼 내용은 휴직과 휴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다뤄본 내용은 기존의 기업 내 인사이동과 관련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휴직과 휴업은 먼저 개념부터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휴직은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의 의무를 금지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휴업은 근로자에게는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으나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휴직과 휴업의 개념부터 정의해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의 유형과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휴업에서는 가장 많이 이슈화되는 휴업 수당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직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만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관계 자체의 정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 또한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휴직의 유형은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신청에 의한 휴직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의 기체급 사유로 인한 휴직과 휴업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휴직의 유형, 근로자 신청에 의한 휴직인지 그리고 사용자 명령에 의한 휴직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좀 유형관계가 달라지는지 고용관계나 세부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직의 유형 중에 근로자 신청에 의한 휴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신청에 의한 휴직은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서 실시하는 휴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흔히 의원휴직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요. 이 의원휴직은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이러한 휴직 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휴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신청만 하면 당연히 사용자는 휴직을 반드시 승낙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승낙하지 않고 또는 승낙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을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각 휴직을 다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다음 휴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휴직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는 이를 승낙해야 된다와 관련해서 의무 조항을 넣어놓은 경우는 사용자의 승낙 의무가 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승낙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된다와 같이 재량 규정을 넣어놓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판단하에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낙 의무를 지닌 휴직, 그리고 근로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되 사용자가 심사를 통해서 재량으로 휴직을 명하는 것으로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취업규칙이나 이런 규정이 없는 사업장들은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휴직을 운영할 건지를 고려하셔서 관련 규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신청에 의한 휴직의 주요 휴직 사유는 학업 연수라든지 본인 및 가족의 요양이라든지 군입대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 외에 본인의 개인적인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과 관련된 내용은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세부 규칙에서 이런 휴직의 사유들을 정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우리 기업에 어떤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는지 휴직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휴직을 실시할 수 있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의 판단하에 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어서 의원휴직을 간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 휴직을 한 경우에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의원휴직은 사용자의 기책 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여 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의원휴직에 따라서도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뭐 학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 일부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규정을 두는 사업장들은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휴직에 대해서 무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대부분 무급으로 하는 사업장들이 가장 많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의원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내 규칙을 세부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서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규칙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노동 관계에 있어서는 무노동에 대해서는 무임금이 원칙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행정해석이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직의 유형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 명령에 의한 휴직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휴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에서는 기타 근로조건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아래서 더불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하거나 금지하는 처분을 사용자 명령에 의한 휴직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어떤 때에 사용자가 명령으로 근로자들한테 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주요 주된 사유를 보시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질병 휴직, 또는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구속 기소된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의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제공이 불가할 때, 본인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할 때 사실 이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이 가장 많고요.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돼서 실질적 노무 제공이 어려운 경우다라고 하면 사용자 명령에 의한 휴직을 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 그 밖에도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부 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자 명령에 의한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명령에 의한 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휴직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서 보셨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는 휴직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휴직 명령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판례가 어떤 내용 규정하고 있는지 볼 건데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속하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사용자 고유 권한에 속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도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으면 인사명령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에 해당하고 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휴직명령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회사가 이런 경우에는 직권에 대한 휴직을 요구할 수 있다라든지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 그리고 실제 기능, 휴직 명령권의 발동을 한 것이 합리적이었는가를 보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타 신해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해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봤던 것처럼 기업 내 인사이동과 관련된 내용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휴직명령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에 대한 정당성 또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휴직명령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이나 경제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이 휴직명령 과정에서 신해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를 하고 또 권리남용을 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휴직 자체가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직명령은 사용자 측의 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근로자 기책 사유로 인한 근로자 사정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 측의 사유에 따른 휴직 명령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휴직 명령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휴직 명령에 실시했지만 휴직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의 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의 이런 부당한 휴직명령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보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거고요.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이더라도 근로자의 사유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서라든지 사용자의 사유에 기인했는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휴직명령이 정당하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노동력을 재배치한다거나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휴직명령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경우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명령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휴업수당과 같이 평균임금 70%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휴직명령이 정당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사정, 앞서서 형사상 구속 기소된다든지 아니면 본인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명령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의원휴직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볼 것입니다. 앞서서는 휴직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휴직의 절차를 처리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봤다면, 구체적으로 휴직의 종류 그리고 휴직기간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 살펴볼 겁니다. 먼저 휴직은 어쨌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제공 의무 면제이기 때문에 휴직의 종류는 반드시 있겠죠. 그랬을 때 휴직의 종료 시기, 그리고 어떤 경우에 휴직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휴직의 종료는 말 그대로 휴직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휴직은 종료된다 라고 봐야 되고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업규칙 내에 휴직 사유 소멸 시 즉시 원직 복직시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때를 휴직기간의 종료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통 취업규칙들에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또는 해고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것의 효력이 인정될 것인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규정 자체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당연퇴직으로 보거나 해고 통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라든지 나중에 추후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서 정당성이 있고 어떤 사례에서 정당성이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관련한 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직 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서 퇴직 처리를 한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부정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서는 휴직 기간을 약 45일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로자가 45일이 지난 이후에도 복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약 45일에 3배에 달하는 기간 정도의 휴직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다라고 봐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 퇴직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봐서 이러한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요.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는 구두로
휴직기간이 종료됐으니 휴직하겠다라는 의사는 밝혔지만 근로자의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또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복직원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에서 회사는 복직원이 제출되지 않았으니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서 당연퇴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때는 명확하게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위의 당연퇴직 규정은 정당성이 부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직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휴직기간을 진행하고 나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되나요? 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거는 이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좀 사례들을 보면 첫 번째, 경영사정에 의해서 휴직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경영사정에 의해서 휴직한 경우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사유에 의해서 근로제공이 면제되거나 의무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고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범죄 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한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한 경우지만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준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개인 사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계속 근로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이나 연구 등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휴직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좀 검토가 필요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정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휴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개별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과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직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보유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 질병 또는 근로자의 기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사정에 의하였는지를 판단해야겠지만 적을 두고 있는 기간 그리고 근로계약을 유지했던 기간이다 라고 하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서는 휴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휴업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휴업에 있어서 가장 조금 논쟁화되는 휴업수당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업의 개념을 정의해드리면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휴업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사유에 따라서 근로의 의무 제공 자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점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휴업의 경우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 46조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기책사유에 의한 휴업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휴업수당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46조에서는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평균 수입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렇게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해 봤는데 이게 통상임금보다 크다라고 하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휴업수당 취지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 규정을 규정하게 된 거고요. 다만 2항의 내용에 보면 이런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 평균임금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뒤쪽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에서 휴업을 하지만 일부 수당을 보전해줬다든지 일부 임금을 보전해줬다든지 아니면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못하고 있는 동안 다른 기업에 근로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평균 임금과 그 부분의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이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다. 근데 임금의 일부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100만 원 부분에 대한 70%만을 보전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 그 기간 중에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마찬가지로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앞에 단서 규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휴업수당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휴업수당의 지급 방법도 마찬가지로 근기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근기법상은 제43조에서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전액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수당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방법 43조 원칙에 따라서 지급해 주셔야 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서서 살펴봤던 부분에서 사업장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를 감액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는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아예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사유는 꼭 어떤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여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설령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휴업수당의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감액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청 당시 휴업수당의 지급률을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텐데요.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해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서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도산이나 폐업에 이르지 않더라도 현재 지속적인 손실이 누적된다거나 아니면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경영상 회고 회피의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휴업수당의 감액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기책 사유가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볼 건데요. 사용자 기책 사유가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르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기책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휴업수당은 70%를 그대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쪽에 사용자의 기책 사유 불인정 부분은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구나. 사업주는 기책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휴업수당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사례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용자가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휴업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부진이라든지 자금난이라든지 사용자의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처럼 사용자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일부는 사용자의 기책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엔 유일한 원료 공급원 자체가 상실됐다거나 아니면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이라든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정전처럼 사용자가
노력을 다했어도 막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인정되어 휴업수당의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사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휴직과 휴업의 개념 살펴봤고요. 휴직에 있어서는 휴직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를 가져야 되고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이후의 계속근로기간과 관련된 문제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휴업 부분에 있어서는 휴업에 대한 개념과 휴업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그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요건들은 어떤 것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진행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진행할 강의는 합병이나 아니면 분할처럼 근로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